오늘은 저 혼자 방송을 라이브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몇 분만 더 들어오시길 기다린 다음에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럭키한님 반갑습니다. 주말 어떻게 두 분 다 잘 보내시고 계셨는지요? 네, 정은님 반갑습니다. 일요일 밤이 지금 이제 다 흘러가고 있는데 연휴가 어떻게 되나요? 지금 벌써 빠른 회사들은 벌써 시작한 곳도 있는 것 같은데 연휴가 월, 화까지는 출근을 하는 회사도 있고 이미 추석 연휴 모드로 시작된 회사들도 있고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왠지 오늘 일요일 밤은 연휴가 조금 시작된 느낌이라 아무래도 조금 마음이 그래도 다른 월요일을 맞이하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편해진 상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정이 없던 라이브를 하려고 맘먹었고 이왕 라이브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어떤 주제로 할까에 대한 또 고민을 해봤습니다. 지금 뭐 검찰 개혁 관련한 이야기도 할 수가 있고 뭐 서해안의 북한군 피격 사건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윤석열 총장이나 김건희 씨 관련한 여러 의혹들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뭐 그런 여전히 그 시사적으로 이슈가 되는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 있었는데 네 반갑습니다. 강충수님 오늘은 좀 그런 직접적인 정치 시사에 대한 주제보다는 네 반갑습니다. 네 정치 시사에 대한 어떤 특정한 뭐 뉴스를 갖고서 그것에 대한 분석과 뭐 정보 제 생각을 전달하는 그런 것보다는 조금 뭐 여러분들이랑 같이 편하게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는 그런 형태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 결과 제가 오늘 주제로 잡은 것은 공정함이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조금 어려운 주제죠.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공정함이 지금 현재 그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청년의 날을 맞이해서 뭐 상당히 많은 청년들을 청와대로 그때 초청을 했었죠. 그래서 연설을 뭐 그때 대표적으로 BTS가 왔었고 그리고 황희두 님도 왔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앞으로 그 청년들이 이렇게 좀 만족스러워할 수 있는 그런 정치 뭐 그들이 조금 더 정치에도 참여할 수 있고 현실 사회에 느끼고 있는 박탈감들을 최소화시키면서 같이 우리 사회에 중추적으로 뭔가 의욕을 가지고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청년의 날. 그래서 연설을 하는데 그때 이제 공정함, 공정성, 공정이라는 단어가 무려 대통령 연설에 그날 27회나 나왔습니다. 굉장히 이제 그 부분은 대통령께서도 지금 공정함이란 화두는 무척 하나의 시대정신, 화두를 넘어선 시대정신이라고 느끼시는 것 같고 그게 뭐 좀 왜곡되는 경우도 있고 또 공정함과 불공정함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정의가 애매하지만 이제 시대정신이 된 것만큼은 맞죠. 그것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이슈로 언론뿐만 아니라 뭐 젊은 세대들한테 흘러나오는 그런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뭐 이런 얘기를 갖고 원래는 이제 페이스북에 제가 시리즈로 글을 몇 번 게임과 연관해서 쓰기도 했고 그랬는데 이거는 또 좀 더 정제된 언어로 글을 써야겠다라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 방에 들어오신 분들한테만 뭐 미리 살짝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제 직업이 게임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잖아요. 반갑습니다. 이정원 작가님 또 이 늦은 밤 들어와 주셨군요. 네. 게임에 관련된 일을 하기 때문에 저는
뭐 20년 넘게 흔히 말하는 게임 유저들의 생각,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그들이 뭐 제가 20년 전에 게임 서비스를 하던 당시에도 제 주요한 고객들은 20대였고 지금은 직접 게임 서비스를 하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주변에 제가 뭐 어드바이스 해주는 여러 게임사들의 주력 유저들도 이제 게이머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들이 20년 전과 지금 그 게임을 통해서 어떻게 공정함에 대한 화두가 뭐 같은 건지 혹은 뭐 바뀌어 가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이제 하나 시작했고요. 그게 올 연말까지 조금 이제 유의미한 자료 형태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어떤 뭐 국회에 계신 분들이랑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뭐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내용들을 글로 지금 페이스북에 쓰는 것은 제 리포트와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 갖고서 뭐 이제 조금 더 신중하게 써야 될 것 같고 대신 이 방송을 통해서는 저도 지금 가닥을 잡아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또 제가 몰랐던 부분들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함께 들을 수 있는 부분들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 오늘 조금 편한 뭐 그 추석 연휴를 앞두고서 약간 좀 심리적으로 조금 이렇게 마음이 느긋한 상태에서 뭐 항상 늘 뭐 서해안 피격 사건에서의 어떤 팩트가 이래서 뭐 그런 정리나 혹은 뭐 검찰 개혁이 지금 어떻게 법안이 진행이 되고 있고 뭐 그런 얘기보다는 오늘은 조금 릴렉스한 상태에서 여러분과 조금 대화를 나눠보려고 이 공정성, 공정함이라는 주제를 잡아보았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죠. 예,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동안에 좀 이렇게 서론을 제가 담아보았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좀 제가 그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가능한, 왜냐하면 다 기성세대에 지금 계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각자의 생각이 이런 부분들은 뭐 팩트가 아니고 생각의 차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옳고 문제가 아니라 옳고 그름이 아닌 서로 생각의 차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같이 조금 나눌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런 목적으로 오늘 라이브를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네. 자, 우선 이제 뭐부터 얘기를 시작을 해볼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금 청년 세대의 그 박탈감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은 입시를 얘기를 하죠. 입시. 그건 부모도 마찬가지고 청년 세대도 그렇고 가장 핵심은 입시에서 그것에 대한 박탈감과 공정함에 대한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입시와 취업입니다. 정확하게는. 그러면은 뭐 현 상태에서는 그렇죠. 과거에는 내가 공부를 그냥 뭐 열심히 해서 개천에서 용이 나는 뭐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은 흔히 말하는 재력이 없는 상태에서는 부모의 재력이 뒷받침이 뭐 어떤 그런 지금 흔히 말하는 수시나 뭐 학종 같은 것을 통한 여러 형태의 입시 제도 자체가 예전처럼 수능 시험이나 뭐 저는 이제 학력고사 세대였는데 시험 한 번 다 잘 봐서 이제 해결하는 형태가 아니라 그것을 이제 하나하나 스펙을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상황. 학종으로 지금 명문대 스카이권의 명문대를 가기 위해서는 지금은 수능의 경우는 두세 문제 이상을 틀려서는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수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이거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재능을 떠나서 그 광범위한 과목들과 광범위한 시험 범위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장담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그 속에서 뭐 흔히 말하는 실수를 또 뭐 하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뭐 아주 상당히 뭐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선행학습을 통해서 거의 뭐 중고등학교 과정을 다 이제 메꾸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뭐 끝없는 계속 시험에 대한 연습을 하면서 그 속에서 어떤 뭐 이제 실수를 하지 않고 거의 만점에 가깝도록 맞을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입시 제도가 됐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이제 그런 그러니까 부모의 재력이 없으면 이제 안 된다. 그거는 불공정하다.
수시 입시 제도라는 것 자체가 원래는 많은 친구들한테 기회를 주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사실상 어떤 부모의 경제력이 없으면 그런 현재의 교육 입시 시스템을 따라갈 수 없는 자체가 굉장히 불공정한 게 아닌가에 대한 것이 현재 불공정함의 가장 큰 화두로, 입시 얘기가 나오면 필연적으로 공정하냐 불공정하냐에 대한 얘기가 매년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혼자서 이렇게 옆에 유정이라도 있으면 얘한테 물어보면서 좀 뭔가 이렇게 리액션을 보면서 하는데, 여러분들과 이렇게 혼자 모니터만 보면서 이런 얘기를 문답식으로 하려니까 조금 어렵네요. 쉽진 않네요. 네. 자, 돈 문제는, 경제력에 대한 문제는 철저하게 불공정함이라는 그런 불공정성에서 벗어나기 힘든 그런 룰이다 라고 저희가 어느 정도 그렇게 결론을 내도 그렇게 특별하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왜냐면 돈이 있는 집과 없는 집, 그리고 현재 있는 그 모든 것을 최상위에서 다 맞춰가면서 따라갈 수 있는 거를 이제 이렇게 서포트하기란 어지간한 집에서도 사실은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거는 제가 아는 게임 회사 대표님들 굉장히 경제적으로 성공하신 상장사 대표님이시고 이렇게 아주 엄청난 자산가가 되신 분들도 그것만큼은 뜻대로 되지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돈이 있고 없고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공정성에 영향이 있고, 돈이 없는 집에서는 여러 가지 입시를 준비하는 데 있어 갖고서 불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다. 이거는 되게 이제 불공정한 문제가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지금 정은희님께서는 수시 비중, 저도 수시 비중이 사실은 이것도 저도 이게 대단히 생각이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오늘은 먼저 입시 제도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니니까는 이 부분은 약간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얘기하는 거로 뒤로 미루고 계속 이제 제 얘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돈에 대한 거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공부라는 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공부라는 게 타고난 공부머리라는 게, 재능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그냥 애를 이렇게 흔히 말하는 학원 뺑뺑이를 돌려갖고서 어떻게든 이거를 부모가 강제로 시키고 돈으로 커버를 하면은 다 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이건 머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정은희님께서는 공부도 재능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네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부는 타고난 재능에 좀 더 우선할까요? 아니면 후천적인 노력에 의해서 다 극복을 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을까요?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좀 오늘 같이 여러분들이랑, 다 부모 입장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 갖고 네, 다른 과목은 모르겠지만 외국어는 현지에 가서 있는 게 맞습니다. 환경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좌우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애들은 굉장히 이제 외국어를 좋은 환경에서 배워서 영어랑 중국어를 열심히 하는 것도 있지만 환경적으로 받쳐주는 부분도 있죠. 노력하는 것조차도 재능입니다. 네, 재능도 있어야 만들어지는 게 크다 생각합니다. 네, 김동우님과 정은희님이 말씀해 주셨고, 저는 두 분이 말씀해 주시는 것에 동의를 해요. 노력도 저는 재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머리도 재능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령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만났던 과거에 저희 회사에 이제 같이 투자를 했던 어떤 주주분은 굉장한 재력가인데 이제 그 당시에는 학력고사로 커버를 하던 시절이라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수시 어떤 스펙 그런 거 없이 온리 시험으로 해야 되는 상태라 그것을 맞출 수가 없었어요. 부모들은 굉장히 이제 서울대를 나오신 분들인데 자식이 그거를 이제 그 당시 노력을 해도
따라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뭐 택하는 방법은 뭐 유학을 가든가, 그리고 이제 혹은 뭐 부모와 형제들이 다 가령 뭐 서울대를 나왔는데 자식은 예를 들어서 뭐 삼수를 해서 뭐 그보다 못한 대학에 가면 그게 평생의 트라우마가 돼서 어떤 묘한 그 삐뚤어짐? 이제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공부라는 건 확실히 재능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저는 이제 저도 뭐 이제 입시를 겪어봤고, 그 다음에 이제 큰 딸을 대학에 보내봤고, 뭐 공부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뭐 제가 경험한 서포트를 많이 그러니까 서포트와 어드바이스를 해주기도 하고, 막바지에 이르러서는 원래 중국에서 이제 학업을 하기 시작한 이유가 이 한국의 어떤 사교육에 의한 시스템에 벗어나기 위해서 그렇게 외국어만 잘하면 별 문제가 없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바지가 되니까 결국은 어쩔 수 없이 뭐 거기 있어도 다 이제 그런 뭐 학원의 상당 부분 의지하는 측면들이 생기는 게 있더라고요. 아마 대부분 다 부모님들이라고 하면은 그것을 이제 뭐 이미 한국은 지금 사실상 어떤 중학교에 가느냐부터 이제 예전에는 이제 고등학교 뭐 외고든 과고든 뭐 그런데 특성화고에 가서 대학에 가기 위한 전반적인 그런 1차 그 줄 세우기가 끝난다고 하면 지금 거의 중학교 때 끝난다라고 하더라고요. 제 친구들 이제 지금 교육을 시키는 걸 보니까는. 그리고 지금 뭐 말씀해 주시기로 예전에는 이제 외국에 2년 이상 살다 오면 재외국민 특차 전형으로 명문대 가기 쉬웠죠. 네. 네, 요 얘기는 좀 해볼까요? 특차 전형? 저희 지금은 2년짜리 특차 전형은 없어졌고요. 3년짜리 그 특례는 있어요. 근데 그 3년 특례는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요. 거의 뭐 터프한 수준이 뭐 그냥 아주 빡세서 뭐 여기 한국에서의 특례랑 그렇게 한국에서의 입시랑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는, 그러니까 한국의 수시와 비슷한 경쟁률인 것 같아요. 다만 이제 12년 외국에서의 특례의 경우는 확실히 유리한 측면은 있고요. 그러면 이번엔 제가 이제 그 부분을 한번 또 같이 얘기를 해볼까요? 제 그 딸은 뭐 외국에서 대학을 어저께 같이 저랑 방송을 했다는 저희 딸 유정이는 홍콩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얘 친구들은 뭐 그 한국의 특례로 들어와서 지금 뭐 스카이를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 몇 명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늘 느끼는 것은 일종의 차별과 좌절감을 많이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학교의 학생들이 명문대 학생들입니다. 스카이과는 명문대 학생들이 특례 입학으로 들어온 친구들을 같이 자신들의 같은 흔히 말하는 뭐 이렇게 동문 동기로 그다지 취급을 해주지 않는데요. 이것도 참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냥 그래서 같이 어울린다고 합니다. 수시로 들어온 애들은 수시끼리, 정시는 정시끼리. 뭐 그것도 고등학교 출신이 어디에 따라서 같이 그들끼리 지금 어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흔히 말하는 외국에서 이제 살다가 와서 특례로 온 친구들도 별로 같은 이제 과 동기로 인정을 안 해주고, 그리고 뭐 그 우리나라의 수시 제도에는 굉장히 많은 특례 제도가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특례 그 제도가 있는데, 그게 아까 정은희님께서는 그런 수시에 의한 뭐 이제 없애고 뭐 특례도 좀 그런 부분들 취급을 안 해준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저는 좀 그런 부분들도 조금 좀 그렇더라고요. 제도를 만드는 사람들이 그런 같은 학교 내에 차별을 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제도를 만드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옳지 않다라고 저는 사실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 조카도 그 중국에서 그 공부를 해서 특례로 들어왔는데, 얘는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칭다오에서 이제 내내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전교 1등을 하던 애였고, 그리고 뭐 영어 중국어가 거의 굉장한 이제 그 뭐 네이티브에 가까운 능력자에다가 여러 스펙도 굉장히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했고, 여기 명문대에 들어왔는데 학교에 와서 이제 그런 좌절을 느낀 거예요. 그런 같이 자기는 그러니까
자기도 나름대로 되게 열심히 해서 거기서 그 경제 뚫고 여기 한국에 있는 좋은 대학에 왔는데 그 속에서 차별을 받는 거에 굉장히 뭐 이렇게 현실적인 벽을 느꼈고 그래서 이제 제 딸 유정이한테 그렇게 어드바이스를 했더라고요. 자, 유정아, 너는 대학 어디 갈 거니? 그래서 뭐 지금 어디 생각해 그랬더니 그 이제 사촌 언니죠, 유정이한테. 사촌 언니가 한 얘기는 유정아, 너는 한국 대학에 오지 마. 한국 대학에 오면 이런 일들이 있다. 그러면 자기는 계속 내내 12년 동안 외국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한국의 어떤 그런 캠퍼스 문화, 한국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어서 한국 대학에 왔는데 현실은 그게 아니더라. 라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들었대요. 그래서 더더욱 이제 뭐 유정이는 한국 대학에 올 생각을 안 했고요. 그리고 제 둘째도 지금 뭐 그런 또 뭐 언니들의 얘기를 들어서 사실은 뭐 한국 대학에 대해서 지금 별로 그렇게 탐탁지 않아 하는 상태가 돼버렸어요. 그 차별이잖아요. 이게 그러면은 그렇게 그들이 봤을 때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러면 차별을 하는 거는 그거는 또 합당한 걸까요? 라는 생각을 저는 또 하게 되고 약간 뭐 원래 제가 얘기하려던 거에서 약간 삼천포로 빠졌어요. 원래 아까 얘기하던 거는 그럼 그 재능은 타고난 재능은 가령 공부의 머리 그다음에 집중할 수 있는 그 뭐 이렇게 노력할 수 있고 집중할 수 있는 것도 일종의 재능이고 저는 그것도 부모한테 물려받는 것들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모가 그러니까 아이가 굉장히 산만하면 부모도 산만해요. 부모가 되게 그 집중력이 강한데 아이만 산만한 경우는 드물어요. 나는 그러지 않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그래? 라고 하는 거는 저는 약간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보통 그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가지고 있는 거의 모든 특성들을 대부분 다 봤기 때문에 가령 이 애가 외국어의 재능을 보이고 흔히 말하는 과학, 수학 쪽의 재능이 딸리면 그건 엄마 아빠 중에 분명히 하면 그런 거고요. 집중력이 딸리면 그 집중도도 분명히 부모한테 받는 거예요. 노력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 재능도 사실상 타고나는 건데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어떤 애는 그렇게 막 10시간씩 학원 뺑뺑이를 돌려서도 흔히 말하는 인서울권의 대학을 갈지 말지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을 부모는 굉장히 화를 내는데 내가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하는데 너는 이걸 못 쫓아와? 라고 막 화를 내고 있는 상태인데 어떤 애는 상대적으로 그냥 그렇게 많은 학원 뺑뺑이를 가지 않는데도 훨씬 더 성적이 잘 나와. 그러면 그건 애가 머리가 좋고 집중력이 좋고 노력을 더 많이 하는 건데 그것도 사실상 지금 저희가 같이 내린 결론대로 봤을 때는 부모한테 물려받은 거 보면 그것도 공정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 부잣집에서 태어난 것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것도 분명히 그 공정성이라는 화두에 연관이 있는데 머리가 좋고 노력을 할 수 있고 포커스를 할 수 있는 것도 이것도 흔히 말하는 그 공정함 타고난 어쨌든 피지컬이라고 정의를 하죠. 피지컬. 그 타고난 피지컬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부모한테 영향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공정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예전에는 제가 공부를 하고 예전에 노력을 한다 할 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부모가 돼서 보니까 이거 우리 애가 어디서 어떤 거는 잘하고 어떤 거는 못하는 건 결국은 나랑 똑같구나. 성격적으로 어떤 건 결국 나랑 똑같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애한테 어떤 공부에 대한 그런 스트레스를 주는 게 보통 부모들은 결과 지향적으로 성적이 잘 나오고 안 나온 거에 모든 걸 다 올인을 하는데 그게 결국은 다 부모한테 받은 거다. 그러면은 부모가 예를 들어서 흔히 말하는 이렇게 경제적으로 내가 부유해져서 그것을 내 자식한테 기꺼이 투자할 수 있는 만큼의 경제력을 좌우할 수 있는 것은 이거는 부모로서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이제 의지지만 아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아빠는 그렇게 가난하지 못해. 그다음에 이렇게 가난해. 다른 애들처럼 그렇게 되게 쪽집게 일타 이런 데 못 보내줘. 라는 것에 대한 것도 아이는 무언가 좀 불공정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사실은 아이 입장에서는 아이는 공부를 하던 시절에는 모를 수가 있지만 실제 이렇게 성적이 안 나오는 재능적인 측면에서도 이거는
공정함과 연관이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돈이 많은 거나 애가 타고난 재능이 있는 거나 다 그게 공정함에 연관이 있다라고 치면은 우리는 그 두 가지를 다 인정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에 대한 생각을 저는 최근에 이제 조금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도 뭐 지금 이제 그렇게 공부를 자식들을 본인도 다 이제 공부를 해보셨고 자녀들을 지금 이제 키우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좀 그런 고민들을 한번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죠. 그러니까 지금 방금 얘기한 대로 네. 환경도 중요하고요. 맞습니다. 환경은 저희가 조금 이제 어떤 부모의 노력으로 좀 극복을 해줄 수가 있겠죠. 아이한테 계속 자신감을 심어주고 아이한테 어떤 심리적으로 무언가 케어를 해줄 수 있고 계속 믿어준다라는, 그래서 최소한 삐뚤어지지 않게끔, 그러니까 결과에 그게 그렇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칠지 모르지만 최소한 이게 뭐 목표치가 저 높은 곳에 가는 것과 뭐 아니면 그거보다 한 단계 낮은 곳에 가든지 아이가 뭐 그걸 충분하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 이렇게 이제 행복도와 만족도라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우리 부모와 가족들이 만들어주는 그런 환경적 가치가 굉장히 많다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네. 게임 얘기를 조금만 해볼게요. 게임. 왜냐면 제가 이제 국회랑 뭐 이렇게 지금 같이 지금 준비를 하려고 하는 게 게임을 통해서 그런 공정성에 대한 화두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뭐 여기 지금 이 방에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 게임을 해보신 분들이 없으시죠? 없으실 텐데, 그러면 뭐 제가 간단하게 조금만 이제 아주 알기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아들을 키우시는 분들은 여기 혹시 자녀분들 중에 이제 아들을 키우시는 분들은 뭐 이런 제 얘기를 들으면 조금 더 이제 이해가 되는 측면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게임이 우리 지금 살아가는, 지금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그런 공정성의 화두, 삶의 가치, 기준, 뭐 그런 공정성과 게임은 너무나 일치하는 부분이 많아요. 놀라울 정도로요. 게임 안에 어떤 요소가 있냐면 결국은 우리 삶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의 뭐 남들보다 잘 살고 행복하기 위해서라는 그런 뭐 고민, 그것도 일종의 경쟁이라고 봤을 때 게임도 결국은 그 속에서의 내가 경쟁이거든요. 내가 이기기 위한, 혹은 뭐 그 게임 내에서 내가 가장 좀 이렇게 높은 곳에 올라가고자 하는 그런 욕망 때문에 게임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 게임 속에서 내가 이기기 위해서 혹은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가 아까 우리 삶에 필요한 4가지 요소와 똑같습니다. 네, 돈, 그 다음에 시간. 여기서 시간이란 내 플레이 타임을 얘기하는데, 플레이 타임은 내 공부하는 시간, 내 공부하는 열정과 비슷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는 시간과 노력을 같은 등가로 저는 놓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삶에 또 중요한 게 있죠. 행운. 네. 뭐, 예기치 않게 또 행운이 따르는 경우가 있고, 행운이 안 따라갖고 또 불행한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뭐 어떻게 누구도 좌우할 수 없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정말 랜덤한 거니까, 뭐, 가장 공정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죠.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공부 재능, 이라고 할 수 있는 피지컬. 프로게이머들 막 하는 거 보면 되게 손과 눈이 빠르잖아요. 그래서 프로게이머들의 지금 평균적인 그런 선수 활동이 10대에서 20대 초반까지예요, 보통. 20대 한 중반까지만 가도 이 피지컬이 따르지 못합니다. 손과 눈이 따라가지 못해갖고 결국은 이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에도 필요한 게 시간 리꼴, 저는 이제 열정과 노력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돈은 뭐 경제력, 아까 얘기했던 부모의 경제력이 될 수도 있고, 본인이 과금을 하는 이제 게임 내에서 이제 요소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행운, 아주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랜덤하게 떨어지는 행운, 그리고 재능이라고 할 수 있는 피지컬입니다. 그러면은 아이들이 게임을 보통 할 때
흔히 말하는 학생 때, 고등학생 때까지, 그러니까 초등학생과 중학생, 고등학생 때까지 하는 것들은 어떤 게임들을 주로 할까요? 애들이. 돈에 의지하는 게임을 할까요? 아닙니다. 아이들은 주로 자신의 피지컬에 의존하고 시간에 의존하는 그런 게임들을 합니다. 그런 게임들이 뭐 지금 초등학생들이 많이 하는 게임은 뭐 브롤 스타즈 같은 게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마인크래프트는 약간 뭐 조금 더 뭐 사회성에 관련된 거지만 뭐 마인크래프트가 있고, 뭐 그리고 이제 중고등학생 정도가 돼서 하는 것들은 뭐 그 피파 같은 거나 혹은 이제 뭐 고등학생 자식을 둔 엄마들이 일을 간다고 하는 리그 오브 레전드 롤이 있죠. 롤. 애들이 그거 한번 빠지면 이제 뭐 아이들과의 사회적 관계 때문에 이제 그걸 하지 않고서는 그 남학생들의 세계에서는 관계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런 지금 제가 얘기했던 뭐 브롤스타즈나 피파 온라인이나 LOL 같은 게임들은 기본적으로 그 내가 가지고 있는 빠른 손, 빠른 눈, 그걸 갖고서 내가 판단력, 이건 이제 피지컬 재능에 가까운 요소고요. 그리고 하지만 이제 그 피지컬적인 측면은 뭐 내가 정말 프로게이머의 영역에 가느냐 마느냐가 아닌, 그러니까 프로냐 아마의 경계가 아닌, 그냥 그 뭐 일반적인 게임 유저에서는 그렇게 또 중요하진 않고요. 결국은 이제 시간 싸움이에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내가 이 게임에 투자를 하는가. 그래서 보통 그 이제 많은 시간을, LOL 같은 경우는 등급이 있는데, 그게 뭐 보통 뭐 이제 부실골, 그래서 이제 그 뭐 이제 골드까지만 가면 그 좀 하네라고 되고, 이제 그 다이아몬드까지, 예를 들어서 뭐 플래티넘이나 이제 다이아몬드까지 간다 그러면 상당히 게임을 잘하는 게 되고, 만약에 다이아몬드 등급까지 갔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보면 상당 부분 공부하는 시간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는 경우, 그래서 그 단계에서 보통 부모와 이제 자식 간에 충돌이 많이 생기는 지점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제가 놀란 거는 이 우리나라에 이제 저 집에서는 이런 문제 갖고 싸우지 않을 것 같은, 되게 우아할 것 같은 그런 사람들도, 뭐 교수님들 혹은 뭐 정치하시는 분들 혹은 뭐 돈 크게 사업적으로 성공하시는 분들도 다 똑같습니다. 다 이런 문제로 다 고민을 하더라고요. 결국은 다 뭐 애가 게임 때문에 공부를 안 해서 뭐 그런 문제들. 하지만 이제 정작 아이들은 그 속에서 그 이제 그것을 배워나가는 겁니다. 내가 아까 얘기했던 시간을 그만큼 쓰는 만큼 내 피지컬의 숙련도가 늘어나서 훨씬 더 승수가 많이 쌓이고, 그것은 내가 그 속에서 훨씬 더 많이 이제 높은 등급에 올라갈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은 내가 공부를 통해서 노력한 만큼 성적이 오르는 것에 비교해봐서 어떨까요? 네. LOL은요, 그러니까 롤은, 게임은 단순하게 내가 연습만 하면은 다이아몬드 등급까지는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공부는 내가 열심히 뭐 하루 10시간씩 공부를 한다고 스카이권의 대학을 갈 수 있지는 않잖아요, 지금. 그게 뭐 흔히 말하는 여러 가지 뭐 스펙 쌓기를 위한 여러 가지 부모들의 서포트가 돼야 되고, 그리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학원도 많이 다녀야 되고, 그 속에서 뭐 아까 얘기했던 그런 뭐 학종으로 그 뭐 스카이권에 가려고 해서는 수능을 거의 틀리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건 끝없는 뭐 선행과 연습 말고는 답이 또 없는 거잖아요. 뭐 그것만 있나요? 나머지 과목들에 대한 뭐 흔히 말하는 논술부터 시작해서 등등 여러 가지 뭐 구술, 면접 다 준비를 해야 되니까는, 그것은 사실은 정보력이라는 측면에서 그 이렇게 비용적인 서포트가 되지 않으면 힘든 거죠. 근데 그것을 그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가령 저 강남에 있는 뭐 다 엇비슷하게 살고 있는, 그냥 최소한 그런 경제력 면에서는 그렇게 뭐 집집마다 큰 차이가 나지 않아서 뭐 웬만한 학원 다 같이 다닐 수가 있고, 뭐 어지간한 흔히 말하는 스펙 품앗이가 다 될 만한 그런 학교에서 들어온 애들끼리는 별로 그런 거에 이제 문제가 안 되는데, 뭐 우리나라의 고등학교가 그 강남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특성화고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거기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들, 일반고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는 흔히 말하는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격차도 다 뭐 두루두루 차이가 많이 나고, 재능에 들어가는 차이들도 이제 굉장히 많이 나고,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몰아주는 게 또 일상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될 놈만
여러 가지 이렇게 이제 뭐 학종을 여러 가지 스펙을 밀어준다라는 게 이제 전반적인 일반고들의 또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속에서 아이들은 어떤 거를 배울까요? 아이들은 그러면은 그렇게 되는 거죠. LOL은 차라리 LOL은 내가 열심히 공부만 하면 되는데 내가 열심히 그냥 뭐 그 연습만 하면은 LOL은 다이아몬드 여기서 말한 다이아몬드 등급이란 흔히 말하는 스카이권 대학이라고 그렇게 뭐 비유를 해도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LOL은 내가 열심히 하면 스카이권에 해당하는 다이아몬드 티어를 유지할 수가 있는데 우리 현실 세계에서의 공부는 내가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가 일반고냐 특성화고냐 그 다음에 내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강남이냐 뭐 강북이냐 지방이냐 그러면 현실적으로 내가 목표로 하고 있는 대학이 어디냐가 다 거기서 갈라진다는 것에서 이미 아이들은 공정하다 불공정하다의 차이를 떠나서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을 굉장히 당연하게 받아들일 것 같아요. 그냥 흔히 말하는 저쪽에 그러니까 뭐 그 특성화고에서 모든 스펙 품앗이가 되고 있고 여러 형태의 외부 학원과 외부 컨설팅 회사들의 도움을 받아갖고서 스펙들을 하나하나 다 맞춰가면서 뭐 그 스카이권 대학이 아닌 곳은 나는 쳐다보지도 않는다라는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과 그게 아니라 아까 뭐 그 일반고에서는 사실은 전교에서 순위권에 있어도 인서울권 대학을 목표로 해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건 정확히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그들은 내가 여기서 지금 1등을 하고 있는데도 뭐 스카이나 무슨 뭐 서성하는 커녕 그 밑에 그냥 인서울권의 대학을 목표로 가는 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계급이 하이어러키가 그렇게 구분돼야 되는 것을 너무 어릴 때부터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우리 사회 구조가 저는 더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이제 최근에 더 많이 하게 된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시사의 품격님께서는 전역하고 군대 갔다 와서 게임 산매경인 경우는 조금 드문 경우긴 합니다. 보통 군대 가기 전에 군대 갔다 와서는 보통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내가 이렇게 군대에서 뺑뺑이 쳤으니 좀 이제 뭔가를 해야지라고 하는데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 내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선시대 때 뭐 그 산업공상이 있었잖아요. 산업공상이 있어갖고 양반과 무슨 그 평민 그 다음에 흔히 말하는 그 천민 계층이 있어갖고 나눠졌었고 지금도 인도에는 뭐 카스트 제도가 있어갖고서 이렇게 뭐 계급 사회가 되어 있고 그리고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렇게 표면적으로는 모든 게 완전해 보이지만 사실상 그 경제적인 그런 소득 수준에 따라 누리고 있는 환경이 틀리고 누리고 있는 그런 생활 수준이 틀린다는 것은 어떤 사람은 단순하게 먹고 사는 것만 힘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흔히 말하는 문화적인 것들을 소양을 쌓을 수가 있잖아요. 문화적인 소양을 쌓는다는 건 그만큼 이제 여유가 있기 때문에 갖는 거죠. 그러면 그 격차는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아이들은 그것을 이렇게 가령 어릴 때부터 되게 좋은 제가 오늘 이 방송을 하기 전에 죽은 시인의 사회를 오랜만에 다시 한번 봤습니다. 그 영화를 제가 예전에 굉장히 어릴 때 대학생 때 그때 극장 개봉한 걸 보면서 감동을 받았었거든요. 키딩 선생님, 오마이 캡틴 존 로빈 윌리엄스의 연기가 정말 좋았고 근데 그 영화를 제가 예전에 처음에 나왔을 때가 90년대 89년도인가 90년도인가 그때 이제 봤을 때는 거기 나온 학생들 고등학생들의 입시 환경 뭔가 하고 싶은데 거기서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게 이제 카르페디엠이 라틴어인데 라틴어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멋대로 살아라라는 뜻이거든요. 그 학교에 다니는 죽은 시인의 배경이 된 그 명문 고등학교는 전교생의 75%가 다 아이비리그를 진학하는 학교로서
가장 전통을 중요시하는 학교고 그 속에서 규율과 전통 속에서 아이들을 한마디로 조지는 그런 거를 원하는 환경 속에 부모들이 이제 아이를 그 기숙학교에 다 밀어놓고 학교에서도 그런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 키딩 선생님이 이제 와서 아이한테 뭔가 아이들한테 그 카르페 디엠 자신이 하고 싶은 뭔가의 재능을 찾아갈 수 있도록 원하는 걸 찾아갈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죽은 시인의 사회였고 저는 그때 그걸 뭐 20대 초반의 나이에 처음 봤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학생들의 그런 감정이 이입돼서 영화를 봤어요. 그런데 오늘 다시 오랜만에 보니까 선생님의 입장에서 저는 감정이입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오로지 그 입시에만 매달려서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가치라고 부모들은 대부분 다 뭐 변호사, 뭐 기업인, 금융인, 뭐 교수 이런 사람들의 자녀들이 그 학교에 와서 그러니까 자식들도 당연히 그렇게 부모들이 하고 있는 일들과 동일한 일들을 뭐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기업인이 되고 금융인이 되고 라는 것을 너무너무 당연하게 돼서 그 외의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잊어버리고 공부만 하도록 하는 그런 환경 속에 이제 그게 왜 그렇게 만들어지는가. 그리고 그것을 그 선생님은 아이들한테 그 시를 통해서 그것을 좀 이렇게 극복을 하도록 깨어날 수 있도록 카르페 디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교육을 해나가는 선생님의 입장에서 저는 굉장히 많이 오늘은 이입이 돼서 나도 좀 나이를 먹긴 먹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공정함이란 화두가 지금 이제 늦게 들어오신 분들 뭐 현장의 소리님, 시사의 품격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자 그러면 자 지금 제가 한 40분 가까이 얘기했던 내용 중에 그런 우리 사회의 공정함이 경제적 부유함이라는 것은 다 누구나 부유하게 살고 싶은데 그것은 다 계층이 나눠져 있으니 공정하지 않다라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동의를 하는데 그러면 그 타고난 재능, 그게 피지컬이 됐건 뭐 공부 노력을 하는 재능이 됐건 공부 머리가 됐건 그것도 사실은 부모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그 자체도 사실은 공정하지 않은 거다. 그런데 우리 기성세대는 내가 공정하지 않게 그것을 아이한테 주고서 공정함만을 나는 이렇게 주는데 왜 너는 이런 것을 쫓아오지 못하는 거라고 강요를 하는 것이 아닌가. 죽은 시인의 사이처럼 그런 거를 한번 기성세대 어른들 입장에서 한번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 화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금 이제 해보게 된 거예요. 그 와중에 지금 우리 사회는 입시라는 불공정성이 완전히 뿌리 깊이 고착화되어서 뭐 강남 사람들 중심의 특성화고는 스카이권의 대학들을 바라보고 거기에 맞는 입시로 준비를 하고 있고 뭐 특성화고가 아닌 일반고에 다니는 학생들은 그냥 현실적으로 인서울권의 대학을 바라보면서 서포트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불공정하다. 그러면 그런 제도적인 불공정함을 조금 메꾸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수시 제도가 지금 보완이 돼서 나오고 있는데 뭐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특례 입학도 있고 뭐 다양한 수시의 재능적인 측면을 학종의 굉장히 많은 부분에 의지한 수시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역시 공정하지 않은 우수한 재능을 받은 사람들과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더 많은 수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게 돼버렸고 뭐 저쪽 그 지역 특성화 등의 특례 쪽에서 나온 것들은 현실적으로 차별을 받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면은 결국은 정부에서 지금 이런 교육제도에 만든 여타의 부분들은 실패에 가까운 거죠. 공정하지도 않고 또 공정하라고 만든 부분들은 사실은 그러니까 수시 제도 자체가 공정함 때문에 그렇게 만든 건데 더 뭐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제한적이 돼버린 거고 지방 뭐 특례, 뭐 해외 특례로 온 학생들의 경우는 자신들끼리 차별을 내서 또 그 더 불공정함의 세계를 맛보도록 하고 그러면 그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이다. 네.
현님입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품격 있는 글과 방송. 제 글의 품격도 감사한데, 방송도 품격 있다라는 칭찬을 받으니 제가 굉장히 지금, 네, 또, 으쓱으쓱해지네요.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다시 아까, 아이들은 게임을 좋아한다. 그런데,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때까지 하는 게임들, 가령 LOL을, 리그 오브 레전드를 비교해놓고 봤을 때, 리그 오브 레전드는 내가 시간, 그러니까 노력과 열정이라고 하는 시간만 쏟으면 스카이권 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다이아몬드 티어까지 갈 수가 있는데, 지금 대학은 열정과 시간만으로 그렇게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즉 게임상의 공정함보다 우리 사회의 공정함이 불공정하다라고 느끼는 게 지금 학생들이 게임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 현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LOL보다 공정하지 않은 대한민국의 입시 제도, 대한민국의 현실, 그런 부분이라고 해도 그렇게 이제 오버한 그런 해석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네, 그러고요. 게임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볼까요? 예. 자, 그러면은 흔히 말하는 대학생들까지는 피파나 LOL을 해요. 그런데 그럼 20대 이상의 그러니까 직장인들 20, 30대 혹은 40대까지는 어떤 게임을 할까요? 그러면 과금을 하는 게임보다 그들은 돈을 넣는 게임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내가 흔히 말하는 직장 생활을 하고 혹은 결혼을 했으면 육아도 해야 되고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그러면 그렇게 LOL의 경우는 철저하게 내가 시간을 어마어마한 시간을 유지를 해서 나의 티어를 유지를 하는 건데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결혼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이혼당하고 직장에서 쫓겨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나이가 든 사람들은 그런 게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LOL의 경우는 아까 피지컬이라는 요소를 말씀드렸잖아요. 네, 손놀림, 눈이 빨라야 되고 내 손이 빨라야 돼요. 판단력이 빨라야 되고 그런데 이게 20대 중반을 넘어가면 LOL 같은 게임은 이게 느려져요. 네, 느려집니다 이게. 그래서 프로게이머들도 이제 그렇게 나이가 조금 들면 은퇴를 강제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옛날 임요한이 대단한 거죠. 임요한은 30대 때까지 프로게임을 하는 게 그게 그 당시에 그래도 스타크래프트가 1세대 RTS 게임이기 때문에 임요한의 피지컬은 상대적으로 더 어린 친구들한테 밀릴 수밖에 없지만 임요한은 대신 그 피지컬을 이 타고난 재능, 그러니까 이 머리, 두뇌 이걸로 극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30대 때까지 프로게이머 생활을 한 거는 임요한은 그 정도로 대단한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지금 현재 전 세계 e스포츠의 가장 대세라고 할 수 있는 LOL을 놓고 봤을 때는 사실은 20대 중반만 가도 굉장히 이게 이제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일반 직장인들이 당연히 시간도 부족하고 피지컬도 안 되면은 LOL 같은 게임을 즐기기에는 조금 문제가 되죠. 네. 현장의 소리님께서는 PC방 가서 PC방 가서 나이가 든, 게임 얘기 제가 또 제 전문 분야니까 조금만 더 해보죠. 게임 중에서 저 같은 아재들한테 적합한 게임은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요? 이것도 공정성에 대한 얘기가 계속 다 연관된 거예요. 저는 노안도 왔고, 당연히 손발은 느려요. 판단력도 떨어지고, 시간도 많이, 집중력이 그렇게 막 10분 이상, 한 게임에 10분 이상 제가 이렇게 막 집중해서 할 수도 없어요. 글 쓰는 건 돼도, 한 게임에 10분 이상 집중하기에는 제 집중력이 그렇게 유지가 안 돼요. 바둑은 되게 어릴 때부터 했어야지. 지금 제가 바둑 군대에서 배운 막바둑인데 그걸로 지금 바둑을 즐기기에는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게임 중에서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 혹시 고수톱은 인정. 예. 김동훈님 말씀하신 대로 고수톱은 저희 아버지가 평생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술, 담배, 고수톱을 놓질 않았어요. 예, 시사의 품격님께서 말씀하신 리니지는 약간 결이 다르고요. 저희 같은,
브롤스타즈도 어렵습니다. 이정현님. 제가 브롤스타즈를 좀 해봤는데, 확실히 제가 클래시 로얄까지는 좀 따라가겠는데, 흔히 말하는, 현장의 소리님 주변에는 리니지를 많이 하시는군요. 리니지의 경우는 절대적으로, 그럼 요 얘기를 먼저 하죠. 과금이 필요합니다. 내가 경제력, 그럼 다시 원래 하던 얘기로 돌아갈게요. 학생 때까지 리그 오브 레전드를 할 수 있었던 거는 내가 철저하게 시간, 여기서 말하는 시간이란 노력이죠. 노력과 열정을 쏟을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즐길 수 있다고 하면은, 나이가 들어가면은 이제 그런 피지컬을 필요로 하는 게임들은 조금 힘들어져요. 그래서 RPG, 그 중에서도 리니지를 하게 되는데, 리니지의 경우는 어떤 또 문제가 있는가? 네, 리니지의 경우에, 리니지라는 게임의 핵심은 결국은 경쟁과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력과 세력 간의 리니지라는 뜻 자체가 혈맹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각 혈맹끼리 싸우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러면 내가 그 혈맹의 구성원이 돼서 같이 전쟁을 벌이느냐. 그래서 그 전쟁에서 얻는 재미,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자체의 재미가 내가 얻는 게임적인 재미의 핵심인데, 그 리니지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과금을 정말 많이 해야 됩니다. 내가 거기서 와우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와우도 제가 한때 정말 너무 열심히 했는데, 와우의 경우는 지금은 같이 하나 공대를 만들지도 못하잖아요. 팀이 짜서 이제 거기는 같이 그러니까 PVE라고 해서 몬스터의 사냥을 가야 되는데, 그런 지금 팀이 짜지가 않아요. 하나의 이제 던전을 깨는데 너무 많은 시간들이 걸려서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지금 와우는 점점 이제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고요. 그래서 편하게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돈으로 극복을 한다 그러면 적당한 시간, 그리고 나의 경제적 과금력으로 커버할 수 있는 것은 리니지예요. 그리고 그런 거보다 이제 조금 더 저희한테 적합한 게임들이 어떤 게 있냐면요. 배틀그라운드가 있어요. 배틀그라운드. 혹시 들어보셨나요? 해보셨나요? 배틀그라운드. 배틀그라운드는 그냥 배틀 로얄, 헝거 게임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헝거 게임이라는 영화 보면은 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면은 비행기를 타고 한 섬에 다 또 떨어져요. 그래서 50명이 한 섬에 떨어져 갖고서 한 명이 남을 때까지 서로 죽이는 거예요. 여기서의 좌우하는 거는 피지컬적인 능력도 있지만 운이 많이 따라요, 운이. 그러니까 내가 40명을 킬을 했어도 1등을 못 할 수가 있고, 나는 단 한 명만 킬을 했는데 1등을 할 수가 있어요. 내내 도망 다니다가 숨어 있다가 어디에 한 군데 짱 박혀 있다가 이제 서로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이제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 것만 적당히 피해 다니다가 이렇게 운이 좋아서 1등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그게 저희들 같은 중년이 하기에, 혹은 내 어떤 피지컬 능력이 딸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자들도 배틀그라운드를 좋아해요. 유정이도 배틀그라운드를 최근에 열심히 하더라고요. 얘는 이제 주로 얘를 같이 호위해주는 남자애들이 있죠. 아무튼 그래서 이제 같이 그 속에서 전투를, 인생이죠. 그래서 그 속에서 같이 게임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공정함이라는 화두를 여러 형태의 게임이랑 또 비교를 해보죠. 리니지 같은 게임, 혹은 다른 RPG, 과금을 하는 RPG 같은 게임들은 결국은 내가 돈이 많으면, 경제적으로 부유하면은 내가 상대적으로 적은 시간을 쓰고도 그 속에서 이렇게 오셨습니까 형님? 우리 저희 길드 장님 오셨습니까? 라는 그런 사회적 대우를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 사회가 또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보면 자리가 사람을 만들어서 그런 경제적 부유함에 따라 세입자와 건물주, 그 다음에 이제 고용인과 피고용인, 그런 등등의 이제 문제들처럼 사실 리니지라는 게임들이 그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한번 맛들인 아재들은 또 헤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저는 초창기에 좀 하고
사실 저랑은 잘 안 맞아서, 그리고 그만큼의 이제 과금을 뭐 하는 게 저한테 맞지가 않아서 이제 안 했는데, 실제 리니지가 지금 뭐 NC 주식 주가를 보면 어마어마하게 그만큼의 많은 영업이익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거는 그 게임 속에 벌어진 게, 아까 지금 저희가 입시 제도를 통해서 얘기했던 거는 흔히 말하는 10대들, 20대들이 느끼는 그런 공정함에 대한 화두를 얘기할 수 있다 그러면, 리니지라는 게임을 통해서 저희 뭐 30대, 40대, 50대가 사회생활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공정함과 불공정함에 대한 그런 화두를 배울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 속에서도 내가 돈이 많으면, 그러니까 핵 과금러라고 하는데, 돈이 많고 그 내 길드에서 뭐, 왜냐하면 결국은 그 장비를 맞추는 거는 이건 온 내 투자예요, 사실은. 엄청난 투자를 통해서 나의 어쨌든 능력치를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극대화시키면 결국은 나를 중심으로 내 주변에 그런 어떤 그 혈맹원들, 길드원들이 모여주는 거고, 그러면 그 강한 길드원들이 같이 모여줘갖고 세력과는 경쟁을 하죠. 그래서 이기잖아요. 이겨서 가령 뭐 공성전을 해서 어떤 그 점령을 하면 거기서 또 그만큼의 리워드가 나와요. 이것도 우리 사회의 축소판이죠. 내가 우리 길드가 성을 점령을 했으면 그 성에서 나오는 리워드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게 이제 뭐 경제적으로 사고 팔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게임 안에 다 녹아 들어가 있어서 직장인들의 경우는, 그러니까 뭐 리니지로 대변되는 MMORPG를 하면서 시간보다는 돈 위주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졌고, 학생 때는 내가 직접 결제를 하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뭐 나의 타고난 피지컬 능력과 연습, 시간을 통해서 높은 티어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전략 시뮬레이션, RTS 게임이라고 하는데, 그런 게임들을 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게임 내 월드는 현재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공정함과 불공정함, 사회성이 다 담겨 있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뭐 배틀그라운드 같은 게임은 그렇게 여러 가지 또 운빨도 좌우해서 뭐 내가 별로 하는 거 없이 그 속에서 뭐 이렇게 1등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어떤 우리 삶의 인생의 희노애락과 운이 다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또 뭐 주제에 해당되는 얘기를 이제 1시간이 거의 가까우니까 슬슬 이제 마무리를 한번 해보죠. 제 아까 여기 그 썸네일로 제가 붙인 그림인데, 영어로 그러니까 공정함과 균등함의 그 영어의 용어가 약간 달라요. 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그 equity라는 것은 그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공정함이라는 뜻이고요. 공정함. 그 다음에 이제 equality는 그냥 균등이에요. 평등이라고도 하고 그냥 균등이라고 합니다. 가령 입시 제도로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예전에 저는 뭐 80년대에 고등학교를 다녀서 80년대에 대학에 들어갔고, 그때는 학력고사라는 걸 봤어요. 학력고사라는 거를 전기 한 번, 후기 한 번, 뭐 전문대 한 번, 총 3번의 기회가 있죠. 보통은 이제 전기 대학교에서 원하는 대학을 가야 되고, 그리고 그때는 뭐 내가 먼저 그 대학을 먼저 지원을 한 다음에 나중에, 그러니까 선지원 후시험이에요. 선지원 후시험이라 내가 어떤 대학, 어떤 과를 지원을 했는데 거기는 이제 운이에요. 운빨. 그래서 뭐 눈치 작전 이런 게 나오잖아요. 내가 어떤 학교, 어떤 과를 지원하면 거기에 뭐 제가 들어간 학과는 16.8대 1이었어요. 뭐 그렇게 아주 저는 이렇게 좋은 대학을 나오지 못했지만 그랬는데, 그런 식으로 선지험, 후시험 거기에 대한 경쟁률은 운빨. 그런데 그래도 그냥 모든 대학생들이 학력고사 한방 340점 만점, 뭐 체력점 포함해서 340점 만점의 성적으로 다 커버를 하잖아요. 네, 그걸 커버를 하는데, 그러면은 그 당일날 뭐 컨디션도 있고 뭐 두루두루 있겠지만 결국은 그냥 뭐 여기서 나온 이퀄리티에 가깝습니다. 그냥 아주 기계적인 평등인 거죠.
똑같이 시험 보고, 그리고 그때는 뭐 전두환 시절이나 과외도 없었고, 뭐 강남이나 어디 뭐 저쪽 강북의 부자들은 아름아름 뭐 거기도 부정 입학도 있었고, 그 다음에 고액 과외가 있었지만 보편적으로는 그때는 과외가 금지가 됐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아침에 이제 영교시 그 보충 수업을 했고, 끝나고 나서 10시까지 야간 자율학습을 했고, 그렇게 해서 대부분 그렇게 이제 그 해서 학력고사를 봤죠. 그래서 이퀄리티. 그랬더니 이제 그 시험에 대한 그 부분들이 결국은 기계적 공정이다. 어떤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들은 다 각각 다른데,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 공부를 뭐, 과외도 다 금지하고 뭐 그런 거는 이제 헌법에도 사실 뭐 위배가 되는 거고, 다 그걸 다 그렇게 막아버리는 게 이렇게. 그래서 그 이퀄리티 시대에 이제 여러 가지 뭐, 흔히 말하는 그냥 뭐, 주입식 암기, 뭐 이런, 시험 보는 기계, 뭐 이렇게 이제 비슷하게 돼서 그 이후에 이제 수능으로 바뀌어 가고, 뭐 이제 내신도 반영되기 시작하고, 이게 지금의 뭐 그런 입학 사정관 제도에서 현재의 뭐 학종까지 오게 되는 일련의 과정들은 흔히 말하는 이퀄리티보다는 진짜 공정함, 그러니까 그 에쿼티에 해당되는 것을 끊임없이 찾고자 했던 저는 노력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뭐 그 이퀄리티와 그 에쿼티의 차이점을 또 한 가지 뭐 얘기를 해볼까요? 그러니까 세금 같은 것도 있겠죠. 우리가 의료보험 같은 거를 소득에 따라서 다르게 되잖아요. 그리고 뭐 근데 사실은 그것도 그런 세금에 대한 것도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그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과세, 과표 기준을 나는 게 그럼 이렇게 정말 뭐 이퀄티에 해당되느냐고 하면 또 그것은 사실은 그렇게 장담을 할 수는 없죠. 더 많이 벌고 더 많은 혜택을 받으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그렇게 좀 뭐랄까 이용하는 부류들이 더 많은 거죠. 그러면 원래 지금 대학 입시 제도에 아까 정은희님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초반에 지금 대다수의 많은 부모들이 매년마다 바뀌는 수능 시험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여러 형태의 뭐 반영 비율이 바뀌고 뭐 그거를 쫓아가기도 힘들지만 그만큼 아이들도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복잡하고 정보, 그 외부에서의 또 정보를 들여서 뭘 해야 되는 건 다 또 돈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없이 그냥 수능 시험으로만 정시의 비중을 높였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저도 그런 부분들의 상당 부분 동의를 하는 편이에요. 왜 저는 동의를 하냐면, 그 이쿼티, 정말 공정함에 해당되는 이쿼티식 방식의 수능 제도는 취지와 다르게 쓰이는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 형태의 입시 요강에서 다양한 학생들의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기 위해서 만든 제도를 결국은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이용을 해서 그들의 그런 뭐 명문대에 들어가고자 하는, 흔히 말하는 그런 이제 그 문을 넓혀준다라는 측면이 되고, 도리어 그런 혜택을 받아야 될 친구들은 그냥 모르고서 그냥 지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정시에 대한 비율이 조금 높아져야 한다라고 저도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 출범 시절에 가장 저는 사실은 제가 문재인 공약에서 제일 유일하게 제가 조금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부분들이 저는 교육제도였어요. 그 당시에 훨씬 김상곤 이제 훨씬 더 수시를 더 많이 넓힌다라는 방식이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뭐 저는 잘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진보 쪽에, 흔히 말하는 진보 쪽의 교육을 오랫동안 해온 사람들이 그렇게 수시에 목을 매다는지가, 그들이 이쿼티를 되게 중요시 여겨서 수시의 비율을 더 넓혀가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실험과 뭐 정책에도 반영이 됐잖아요. 노무현 정부 때도 반영을 해줬고, 지금 문재인 정부 초창기에도 다 반영을 다 해줬죠. 다 반영을 해줬는데, 그걸 다 반영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더 문제점이 불공정함을 해소하기보다는 불공정함이 더 심화가 되는 결과로 나와졌잖아요. 뭐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 같은 게 터져갖고 우리 사회에 더 큰 문제를 빵 터뜨렸고, 그런 일들이
사실은 그러면은 이게 순수하게 제도상으로 보완이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이 현재는 뭐 난망해 보이니 네, 맞습니다. 맥시멈이 100명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은 그것을 조금 더 이제 이퀄리티에 해당되는 정시의 비중을 조금 더 높이고 그러면서 이퀄티 쪽에 이제 그 대안을 찾아가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을 이제 작년 말 올해였구나. 그러니까 조국 장관 때 사실은 뭐 그 흔히 말하는 저는 그때 조국 장관 그 뭐 조민 씨 관련한 이슈가 터졌을 때 제가 쭉 체크를 해보고 저는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 이것은 다 그 당시에 입학사정관 제도가 생기면서 국가에서 다 장려하던 거고 언론에서도 장려를 하던 거고 그것을 다 맞춰서 충실하게 갔기 때문에 그 속에서 어떠한 이제 도덕적인 결함도 없는데 왜 이걸 문제를 삼느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때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그 조국 장관처럼 정경심 교수처럼 여러 가지 스펙을 서포트할 수 있는 부모의 능력,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흔히 말하는 강남이 아닌, 그러니까 강남과 그런 특성화고가 아닌 일반고의 학생들은 그런 것을 몰라서 이제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것은 정서적으로 아무리 법적 도덕적 문제가 없어도 정서적으로는 조국 후보자가 사과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제 페이스북에 주장을 했는데, 물론 뭐 조국 장관님이 제 글을 보고서 그랬을 가능성은 없겠지만 놀랍게도 그런 정서적인 사과를 계속 후보자 시절에도 하고 장관 청문회 때도 하고 장관 대소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그만두고도 계속 하고 최근에도 계속 그런 공정성에 대한 화두를 가지고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고민을 하시는 것들이 보이고,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도 원래 수시 비중이 높던, 그러니까 원래 문재인 캠프에서 김상곤이 이제 중심이 돼갖고 만들었던 그런 수시 중심의 이제 입시 교육 제도를 상당 부분 정시 쪽에 점점점 넓혀가는 식으로 제도를 바꿨더라고요. 전 그래서 그게 굉장히 이제 놀라운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우리 사회의 공정함에 대한 거에 되게 관심이 많구나 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이해찬 세대 뭐 쉴드가 어렵죠. 이때 분명히 좀 문제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네, 그랬고 수시 비중이, 그러니까 지금의 특성화고에 대한 게 엄청나게 빡빡 떨어지기 시작한 것은 MB 때가 맞습니다. MB 그때 본격적으로 입학 사정관 제도를 도입을 했죠. 그게 이제 MB 시절에 확실하게 이제 도입이 된 건 맞습니다. 그리고 그게 심화가 돼 왔는데, 신기한 거는 진보 쪽에 어쨌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그 교육계, 그러니까 정교조도 수시에 굉장히 목숨을 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여러 형태의 토론, 백분 토론도 봤는데, 사실은 정교조나 진보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그런 그 에쿼티, 공정한 수시 제도에 대한 그 교육 시스템이 원론적으로는 되게 훌륭한 말이에요. 공자님 말씀처럼 원론적으로는 되게 훌륭한 말씀, 전인 교육. 근데 거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에 그걸 커버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게, 그게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법고시, 사법시험, 로스쿨. 저는 사법고시 폐지, 로스쿨로 전환한 거는 조금 그래도 여러 가지 호불호가 있지만은, 원래는 제가 검찰에 대해서 잘 모를 때는 뭐 그런 그 사다리를 걷어차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금 했는데, 조국 대전이 발생하고 제가 검찰에 대한 스터디를 하면서 사법고시 폐지는 되게 잘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법고시가 계속 있었으면 지금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은 불가능할 거예요. 그들의 카르텔은
어떤 형태로든 지금 현재 뭐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있을 때 뭔가 뭐 조국 장관과 추미애 장관이 이걸 만든다 하더라도 그 흔히 말하는 악의 카르텔이 계속 연결될 수밖에 없는 구조. 그리고 로스쿨이 물론 뭐 돈이 들어가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고등학교 때 명문대에 보내는 만큼의 돈은 또 들어가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뭐 그 대학 등록금보다 많이 들어가지만 여러 형태의 뭐 장학금도 있고 또 로스쿨 티어 자체가 되게 넉넉하게 있어갖고서 결국은 변호사 업계의 경쟁이 되게 치열해져서 그 속에서 뭐 기존 변호사들이 좀 힘들어진 부분도 있지만 저는 이제 그것조차도 굉장히 그러니까 의사들의 숫자가 지금 뭐 조금 느리는 것 같고 뭐 난리를 치잖아요. 근데 변호사들은 로스쿨이 생긴 다음에 3배가 늘었거든요. 근데 그 덕분에 우리가 일반인들이 실제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상담을 하고 어떤 뭐 법률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 문턱이 되게 낮아졌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로스쿨 제도는 이거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그 추진을 해서 민 건데 저는 되게 더 훨씬 긍정적인 요소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법 시험의 경우는 제가 이 검찰개혁 책을 쓰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이 노량진 고시원에서 그냥 법전만 달달 외우면서 어떤 사회적 경험과 그 소양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채 고시 입신양명을 위해서 공부만 한 애들은 결국은 인성이 이렇게 쌓여가지 못하고 정말 문제가 있는 사람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뭐 노량진에 있는 그런 고시촌을 없애버린 것도 왜냐면 저는 막 심지어 그런 생각도 했어요. 의사나 변호사들 뭐 판사들은 의무적으로 한 2, 3년씩 어디서 자원봉사를 좀 더 하면서 뭐 그런 군대 말고요. 그런 것들을 좀 경험을 하면서 사회적인 그 측은지심, 국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자기들만의 기득권이 아닌 그런 걸 누릴 수 있는 그런 불공정함을 공정하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한번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93년도에 그 학력고사가 마지막 세대였어요. 92년도 시험까지가 마지막이었어요. 저는 89학번인데 저도 저거였거든요. 학력고사 세대였거든요. 네. 여기서 갑자기 이제 여러분들 갑자기 이제 네. 서로 이렇게 족보를 까기 시작했군요. 근데 좀 있으면 다음번에 와서는 서로 이제 뭐 형, 동생, 뭐 누나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이제 막 나옵니다. 이제 여기서 서로 이제 여기서 이제 어느 학교까지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 정말 이제 이제 동문회 열리는 겁니다. 이제 네. 그래서 슬슬 뭐 다음번에 한 번 더 이제 이 이야기를 오늘은 그냥 공정함과 불공정함에 대한 거를 그냥 개념에 대한 정리만 이제 했다고 하면요. 다음에는 그러면 왜 요즘 젊은 세대는 그 공정함과 불공정함에 대한 그 판단 기준이 지금 저희 세대, 저희 뭐 40, 50대들이 느끼는 세대와 다른 것인가에 대한 걸 갖고서 한번 이거는 이제 저 혼자 뭐 저희끼리 얘기를 하게 되면 왠지 저희가 뭐 어린 후배들을 뒷담화 하는 것 같은 좀 약간 안 좋은 분위기니까 오늘은 그냥 뭐 공정함과 불공정함에 대한 걸 좀 게임 이론에 섞어서 정리만 했다고 하면 다음번에는 저희 이제 유정이를 데리고 와서 앉혀서 얘랑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왜 그러면 요즘 세대들은 뭐 인국공 문제나 그 다음에 왜 뭐 조국 그 장관 자녀들에 대해서 그런 문제 뭐 그런 거에는 촛불을 휘날면서 지금 나경원에는 입을 다물고 있는지 뭐 그렇게 되어가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거를 한번 다음 기회에 제 딸이 지금 뭐 중간고사 때문에 바쁜데 얘가 좀 시간이 될 때 다음번에는 한번 요런 주제로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지금 이런 주제를 갖고서
게임 이론과 공정함, 사회성, 그 다음에 뭐 그 속에서 어떤 뭐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방법, 이런 것들을 지금 연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뭔가 의미 있는 그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 또 제가 또 모르는 부분이 나올 수가 있으면 그런 부분들도 좀 많이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오늘 방송 뭐 되게 차분하게 했는데 괜찮았습니까? 네. 다 뭐 세대들이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이다. 네. 어느 정도 네 부족함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더 한번 뭐 이런 얘기들을 또 한번 해보죠. 같이. 그러면서 저희가 같이 스스로 해법을 찾을 수는 없지만 이해를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좀 뭐 과정은 한번 이해의 폭을 좁혀갈 수 있는, 세대의 차이를 조금이라도 줄여갈 수 있도록 서로 뭐 노력하는 과정을 한번 네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석 때 내려가시나요, 시골은? 코로나 때문에 뭐 이렇게 못 내려가시는 분들 주변 분들도 많으신데, 네 아주 오늘 채팅창이 되게 묘한 얘기로 아 이게 참 이래서 이제 우리 이 아재들 나이 든 사람들이 모이면 또 이런 얘기로만 갖고도 또 이렇게 서로 즐거워하는군요. 재밌네요, 아주. 네. 나중에 정말 번개라도 한번 하면 아주 신나시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일요일 밤, 내일 또 월요일 출근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일요일 밤 저와 함께 같이 방송을 라이브를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수요일 날 또 라이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기분 좋게 시작하시고 네, 늘 뭐 즐겁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말 잘 마무리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